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 취준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소개서일까요? 인적성일까요? 아니면 면접일까요? 다양한 답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처음 한다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자동차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 쪽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산업 강의는 제가 학교라든지 기관 가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 강의인데 그 강의를 최대한 압축해서 30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내에 빨리빨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산업이냐? 선생님 왜 무슨 뭐 자소서 강의가 아니라 면접 강의가 아니라 왜 산업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뭐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 준비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해보니까 결국에 취업은 경제 공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공부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서 아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쪽, 물론 자동차 쪽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 쪽이 왜 이렇게 많이 뽑아요?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따라서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지원하는지 아니면 약간 좀 사양 산업 쪽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그에 따른 기업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은 소위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 뭐 특히 인문상용계 친구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이공계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B2B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보통 히든 챔피언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산업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부터 들어갈게요. 자, 삼성의 먼저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석 달 새 반도체 영업이익 5조 뚝 떨어졌고 올 상반기는 더 암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8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 이 자체로도 어마어마한데 이 잠정치는 한숨이 나오는 잠정치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는 17조 원이 넘었던 예상 그 영업이익이 3분기 때 그랬거든요. 근데 4분기 때 바로 10조 원대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접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왜 17조에서 10조로 뚝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왜 떨어졌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문별 영업이익이 나와 있어요. 반도체 역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특히나 보셔야 될 항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D램이 됐건 낸드가 됐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자, 7분기 만에 최저치로 하락한 주요 이유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반도체 초호황 경기가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어요. 이 슈퍼사이클이 이제 꺾이고 있대요.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강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가 나왔네요. 자, 보통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도 클라우드 많이 쓰시죠. 즉 내가 어딘가에 계속적으로 저장해야 돼. 스마트폰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그 용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즉 그렇게 무엇인가 저장하고 이런 장치들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겠죠.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만들어놨어. 근데 공급을 해놨는데 수요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니까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수요가 더 둔화되고 가격은 하락되고 출하가 둔화되는 이걸 보고 반도체 사이클에서 하강 국면 진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첫 번째,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다. 4분기가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데이터 센터의 고객사들이 재고를 좀 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FAANG이라고 해요. FAANG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IT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데가 사실 이런 메모리 쪽에 관련된 그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런 팽 쪽에 있어서의 산업 자체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의 재고를 좀 조정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팩트를 가지고 지금 그리고 상반기 때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직무 역량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한번 솔루션을 보자는 거죠. 자, 삼성전자 이렇게 예측하네요. 상반기엔 둔화야. 상반기는 힘들 텐데 하반기에는 상승할 거라고 하는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 상저하고 요 내용 이번 삼성 하이닉스 면접 때 자기소개서 때 굉장히 많이 나올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것. 아까 두 가지였죠. 스마트폰 사용 증가.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수요 증가. 그 두 가지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도 증가 등으로 인해 뭐예요?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하나하나씩의 장비가 되게 비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공장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공장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못 들어온다. 또 급격한 재고 조정과 가격 인하로 연초에는 부진하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스마트폰 신제품 서버 관련 수요로 주문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시장 외부적인 어떤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반도체 그다음에 공정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고 중국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온다. 그래서 뭐 중국이 반도체 뭐 대굴기라고 하는 것도 선언을 했죠.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손쉽게 추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초격차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사실 이건 어느 누구도 좀 예측하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많은 경고를 줬어요. 중국의 저가 이제 LCD가 몰려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것이 실현됐죠. 그래서 LG도 OLED로 전환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QD, 퀀텀 닷 OLED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전략을 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쫓아온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 공정 과정,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술력을 갖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속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 속에 있긴 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의 반도체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반도체 자금률을 무려 7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 중국 시장에서는 이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의 마이크론 등 세계적인 반도체 3사에 대해서 니네 가격 담합한 거 아니냐라고 뭐 이런 조사, 그다음에 유무형의 압박도 많이 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반도체 수요가 되게 많은데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자체의 제품으로 소화하려고 자국의 제품으로 소화하려고 이런 압박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SK하이닉스 기사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로 좀 제가 대변할게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전략,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전략,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그래서 생산 쪽, 우리 생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공정 기술, 그다음에 뭐 설비 엔지니어 그런 분들이 지원하실 때 있어서 목표를 이쪽으로 삼으셔야 되겠죠. 어찌 됐건 반도체를 내가 파는 입장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회사 쪽에 줄 수 있는 메리트는 무엇입니까? 원가 절감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겠죠.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무엇이냐? 전장 사업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아니면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사를 보시면 파운드리 쪽 관련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고요. 제가 작년에 반도체 관련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취업 컨설팅 할 때도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쪽이 조금씩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삼성이 궁극적으로 잡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왔죠. 원가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는 EUV, 노광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서 이 장비 자체가 또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비죠. 이런 걸 통해서 격차를 벌리겠다는 각오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CEO가 얘기한 거죠. 기술 혁신과 함께 전장용 반도체 및 센서, 그 다음에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아요. 둘 다 두 사의 양사의 반도체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할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중국 친구들이 따라올 수 없게
초격차 어떤 전략을 벌려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사업으로서 전장용 반도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전장 쪽을 강화하고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쪽에 먹을 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메모리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 분야 쪽인 파운드리 쪽을 먹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 쪽을 잘 모르셔서 관련된 내용을 좀 갖고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동차용 프로세서, 그다음에 통신 반도체, 반도체 위탁 생산 등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파운드리 사업부와 시스템 LSI 사업부래요. 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현재 실적에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실적이 2018년에 시스템 반도체가 13조, 영업이익이 1조인데 이게 전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의 몇 퍼센트? 매출은 18%, 영업이익인 3%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먹었으니까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자율주행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인공지능, 5G 통신 등 다 새로운 사업 분야와 연관시켜서 이쪽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에 대응해서 자동차용 프로세서 만든다.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한 자동차 회사에 이미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다음에 5G 통신 반도체 등 CEO가 새해 첫날에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5G 쪽을 방문을 했죠. 아무래도 좀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장용 반도체와 센서, 위탁 생산 등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반도체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모리 쪽도 물론 지원하시겠지만 전장용 반도체, 그다음에 센서,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쪽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7나노 EUV 위탁 생산 공정에서 고객사 확보에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왜냐하면 고객사 수요에 따라서 증설 규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파운드리는 고객사를 확보하는 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CES 2019에 가서도 이분이 그런 고객사 확보하는 일을 하셨죠. 그동안 삼성전자의 스마트용 프로세서에서 있었던 시스템 LSI 쪽은 지금 관점을 어디로 바꿨다? 자동차용의 프로세서 시장으로 빠르게 넓혀가는 것이 시스템 LSI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써내야 할 어떤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전장 사업 시스템 반도체 강조했다고 했고요. 자동차용 프로세서에서는 두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모두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자동차용 프로세서로 엑시노스 오토라고 하는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이게 아우디의 자동차에 탑재가 확정되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그 전장 반도체 이쪽 시장에 안착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다라고 하는 분은 이게 어떤 반도체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용에는 전장용으로 반도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반도체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CES 2019에서 글로벌 자동차와 전장 부품 기업의 엑시노스 오토 시리즈의 공급 가능성을 논의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CES 2019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모니터라든지 뭐 TV, 뭐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주인공 대접을 받고 있는 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고 안 그래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엄청난 예전에 이 자동차가 기계적인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전자적인 제품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센서 이런 것들이 다른 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SK에서도 이제 사상 최초로 갔죠. SK 이노베이션도 갔고요. 하이닉스도 갔고요. SKC도 갔고요. 아무튼 SK 쪽도 다 같습니다. 네 개사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CES 2019 쪽이 점점 더 가전 쪽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 5G와 AI 쪽을 놓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ES 2019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이걸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블로그가 됐건 아니면 어떤 포스트가 됐건 그 자료를 보고 꼭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잘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경기를 물었다. 이번에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읽으면서 뭐 사실 저는 뭐 삼성의 어떠한 그 감정도 없는데 이걸 딱 읽으면서 야 이게 무언가가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진짜 실력 나오는 거죠를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나 여러분들의 면접장에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쫓아오는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진짜 실력 나오는 거죠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신다면 그럼 삼성이 왜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근거만 잘 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쪽 각 기업 CEO가 얘기하듯이 전 충분히 또 격차 벌려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절반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두 번째.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원래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우리 기계공학과 나온 친구들이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자동차였어요. 근데 점점점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기계공학과 나온 친구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역설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을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근데 전 자동차 산업이 쉽게 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지금의 트렌드는 자율주행차로 대변되는 이 큰 시스템이고요. 그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거의 메인 테마인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올해는 더 어렵다. 내수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수익성도 안 좋은 삼중고라고 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기해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내수 수출 수익성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치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뭐야? 그럼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어떤 대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사,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모으시면 돼요. 자, 미국, 중국 판매 부진 올해도 우울이다. 자, 지난해 개별 소비세 인하했어요,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가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소나타 뭐 이런 거 기준으로 하면 50에서 60만 원 정도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보통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주력 모델 출시가 줄었어. 두 번째 수입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내수 시장이 힘겨웠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왔어요. 수입 브랜드 강세 여러분들 수입차 어느 것이 제일 잘 팔리는지 아십니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는데 먼저 3위는 BMW 3 시리즈입니다. 이게 9,736대예요. 여러분들 길가에 보시면 웬만한 국산차보다 훨씬 많이 보이는 게 이 차일 겁니다. 2등은 뭘까요? 2등. 2등은 바로 역시 BMW입니다. 자, 23,498대 팔았어요. 아까 BMW 3 시리즈가 10,000대를 못 팔았어요. 근데 2등은 23,498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작년에 BMW 리콜이 아니라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좀 멈춘 거지. BMW 5 시리즈는 진짜 뭐 강남의 소나타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많죠.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수입차 브랜드 1위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죠. 와, 판매량이 35,539대입니다. 엄청나게 팔린 거죠. 예. 벤츠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5위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벤츠를 타고 계신데 보세요. 그럼 35,000대, 그 다음에 잠깐 두 번째로 갈게요. 23,000대, 10,000대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국산차는 이게 2018년도 12월에 국산차 그 판매량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1등부터 불러드려요. 1등 현대 그랜저, 2등 현대 포터, 3등 현대 산타페, 4등 기아 카니발, 5등 현대 아반떼. 네, 보통 현대 기아가 거의 다 뭐 점령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항상 1등이 중요해요. 1등이 뭐였냐면 현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근데 몇 대 팔리냐면 10,000대 팔립니다. 10,000대. 그래서 다시 요걸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12월입니다. 국내 판매 12월 차량 판매량이 148,000대, 14만 대로 합시다. 여러분들 아까 보세요. 14만 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달에 14만 대의 차량이 팔리는 거예요. 그럼 14만 대로 곱하기 12만 대 하면 무엇입니까? 뭐 10만 대라고 치면 120만 대. 그럼 뭐 140만 대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140만 대가 팔리는 시장 속에서 수입차가 몇 대 팔렸냐? 한 달에 22,000대 팔린다는 거죠. 한 달에 22,000대. 그러니까 1년에 140만 대 팔려요. 근데 수입차가 한 달에 2만 대 팔리니까 12 곱하면은 뭐 24만 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시장을 수입차가 가져간다고 보는데 이 점유율은 점점점 저는 제 생각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취업 강의 가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뭐 특히 웬만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 이런 쪽에서 고임금을 받는 그런 쪽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당신의 성과급을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받았어. 그럼 무슨 차를 살래요? 라고 얘기하면 국산차를 얘기하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선생님 저 현대 그랜저 너무 사고 싶어요. 기아 뭐 K7 너무 사고 싶어요. 이런 친구 없더라고요. 다
아까 얘기했던 독일 3사의 차량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차량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이런 점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하면 타겟팅 해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지 특히 영업,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들이 전 이거에 대해 좀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국내 해외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내수 시장은 오히려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파악해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안까지 제시해라. 특히 영업 쪽, 마케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수출 봅시다. 수출. 보호관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발효 등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 수출 물량 감소. 그다음에 한국 GM이랑 르노 삼성은 국내 뭐 차를 파는 국내 자동차 회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있는 곳들이 거의 그 수출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데 그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직도 좀 리스키해요.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 리스크가 좀 여전하다라고 하는 내용. 중국 시장, 중국 제가 오늘 본 신문에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습니다. 중국도 녹록치 않다. 중국은 소형차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2016년도에 그래서 13.7% 증가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소형차를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를 없애버리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마 미주수라고 하는데 없앨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이미 생활 필수품은 뭐 다 있고 자동차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 당장에 바꿔도 되지 않을 자동차 쪽의 시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도 지금 중국 시장 뭐 생산 계획도 약간 좀 다시 수정하고 있고요. 철수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성비를 무기로 한 중국 로컬 업체 부상했고요. 그래서 이미 현대기아차 중국 법인은 적자 상태로 약간 좀 전환돼 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중국과 미국이거든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판매 추이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유럽 자동차, 중국 자동차, 미국 자동차에서 죄송합니다. 중국과 유럽과 미국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도 중국으로 다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이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점점 더 떨어질 거다. 그럼 자동차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습니다. 28.6, 18.1. 두 지역의 판매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익성 회복은 힘들다. 판매 부진은 또 부품업계, 이게 요즘에 그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2차, 3차의 벤더 회사들도 지금 되게 좀 폐업하고 있고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또 특히 작년에 좀 많은 이슈가 됐었죠. 한국 GM의 군산 공장 완전 폐쇄로 협력업체의 수익성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부품업체 긴급자금 지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부품업체가 지금 고사직전에 몰렸는데 이런 쪽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금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자동차 쪽 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재무 쪽에 지원하실 분들은 꼭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죠. 금융회사는 그런데 부실부품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자금 회수에 나갈 것이래요. 그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기사죠. 최종구 차 부품 그 금융위원장이죠. 차 부품사에 대출 회수하는 거 경고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지금 우산 뺏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움직임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긴 해야 돼요. 전통적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를 극복할 대안, 이게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과 연결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있죠. 이걸 가지고 오면 산업 생태계 혁신과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또 이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수소 경제라고 천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약속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울산에 방문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경제와 관련된 각각 업체를 방문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에너지 신산업 정책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모든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도 그리고 선진국들도 지금 어찌됐건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 이 이슈 때문에 수소 경제에 다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움직임과 거시적인 경제의 어떤 흐름, 국가 정책의 방향까지 여러분들이 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주요 선진국은 이미 투자했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렇게 목표하고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수소 전기차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을 파악하세요.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1만 6천 대 보급.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한 달에 가장 많이 판매하는 차가 10,000대니까 그중에 10%, 그중에 10%를 좀 보급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실린 수소차, 현대차 가속 페달에서 이미 이 기사는 여기저기 많이 떴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현대차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소버스, 수소트럭, 철도 운송에도 강한 파급 효과 미칠 거고 이게 수소 선박 출현까지 가서 결국에는 조선 산업도 약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 경쟁력을 지켜야 된다. 생산 공정 쪽에 있어서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큰 트렌드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아직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고 특히나 삼성이 됐건 SK가 됐건 어디로 나가야 된다? 비메모리 쪽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갈게요. 자동차 미국, 중국 판매 확대 전략. 그러면 여기 시장 어렵다고 안 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죠. 어렵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품사 지원 관련해서 특히 금융적으로 재무 쪽, 회계 쪽 지원하시는 분들, 금융회사 지원하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요. 친환경 차 발전 속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특히 수소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사를 접하실 때는 첫 번째,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시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